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서성환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30대 국회의원 당선, 그리고 40대 최연소 강원도지사를 역임했던 이광재 의원이 10년 만에 국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모시고 그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를 하실 것 같은데 인사말부터 좀 나눠주십시오. 네. M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의 이광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코로나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힘을 모으고 돕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활동 벌이실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진통 끝에 개원을 했어요. 17대, 18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일단 좀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을까요? 일단 공부 모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의원회관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방을 세미나 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부들을 여야가 맹렬히 하는 게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정책적으로 워낙 핫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건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 노무현 정부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인데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고요.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도 지금 하여튼 어찌 보면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두 정부를 비교해 보자면 어떤가요? 노무현 대통령은 좀 이상을 추구하면서 현실 정치를 하시는 그게 좀 거칠어 보이지만 좀 큰 정책을 밀고 가는 편이죠. 그러셨죠. 뭐 한미 네. FTA라든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큰 이슈를 이제 정치인이셨죠. 끌고 가셨고요. 네, 이 실용주의자셨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차분차분하게 이상을 향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을 만드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런 면이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 이제 입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시 여쭤보겠지만 큰 틀에서 이것만은 꼭 해 놓겠다 싶은 이런 목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국회 들어오실 때 어떤 각오로 하나는 들어오셨어요? 정치의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 단순한 GDP의 성장이 아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네.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걸 5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네. 좀 그걸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해나가려면 저는 결국 디지털 경제하고 바이오 헬스에서 한번 큰 승부를 걸어서 새로운 한 30년 먹고 살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며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네요. 예. 우리가 결국 농업 문명을 지내고 산업 문명을 지나고 지금 결국 디지털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여부가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요. 네. 결국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 데이터댐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첫 번째 과제이겠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교육 우리가 6.25 때 보면은 결국 칠판 하나만 놓고서도 땅바닥에서도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천막 같은 데서 결국 가르쳐가는데.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학교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하고 네. 요번에
300만이 온라인 교육에 학습을 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냈는데요. 네. 그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애로는 모든 걸 조금 EBS거나 KBS거나 해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막혀 있어요. 다 뭐냐면 지적재산권에 걸려 있는 거죠. 지적권 때문에 막혀 있는 그래서 거군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훨씬 더 아이들의 공부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의 코세라에 약 6천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 접속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K무크를 넘어서 저는 이거를 디지털 지편전이라고도 하고 네. 이거를 교육판 넷플릭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네. 정말 세계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을 전부 온라인 영상을 따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면 저는 이거야말로 교육혁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수단이고 디지털 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 정보로의 자유로운 접근 이런 걸 위한 플랫폼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시 세종대왕께서 디지털 지편전은 천하의 인재와 네네. 지식을 모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지금 생각하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지식을 가난한 집 아이들도 세계 최고의 지식에 접근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K무크보다 훨씬 더 진화해서 코세라를 능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걸 만들고 그것을 한국 학생들은 공짜로 쓰는 거죠. 아,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네. 유료로 접속해 나가면은 한국의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게 있고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자막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도 일자리도 생기게 그렇죠. 되고 네.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하기도 편하고 우리 네. 콘텐츠를 외국에 팔기도 좋죠. 네. 더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저 아시아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국가가 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교육 콘텐츠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한반도 전략을 가지고 나가면 저는 교육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의 넘버원으로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학원들이 다수 몰려 있어서 전부 다 거기 가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고 오프라인 현장에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의 미래가 그럼 어떤 형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특목고가 있어졌다 없다 네. 외고다 상상고다 그런 부분을 확 뛰어넘으려면은 네. 온라인상의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거죠. 요즘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그 링크드인 교육판을 보게 되면은 네. 들어가면 적성 검사도 하고 수준별로 체크도 해주고 시험도 봐주거든. 저는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급한다면 네. 우리가 방송통신대학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고 또 학교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이거를 계속 우리가 좀 보완해주고 도와주신다면 네. 저는 세계 최고의 지식 강국이 된다. 그러면 교육의 격차를 거주하는 네, 네, 네. 불평등의 구조를 넘어설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저는 경제 민주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저는 교육혁명이고 디지털 혁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혁명이 가장 강력한 징검다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보고 대회에서 부동산에 지금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참여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서 그린 뉴딜 뭐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이게 말씀하시기에 펀드죠. 그러니까 적정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를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한번 개념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1년에 국가 예산은 500조 원이고 네. 1년에 시중 금융권에서 움직이는 게 8천조 원이거든요. 아, 차이가. 대한민국의 금융 자산이 1경 8천조입니다. 1경 8천조. 세계적인 수준의 이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현재 두 가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는 네. 부동산으로, 하나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국가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에 돈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민 참여 그 뉴딜 펀드를 만드는데 그럼 이게 성공하려면 하나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채 30년 국채가 대략 1.6%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적은 정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네. 그다음에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네. 요게 대략 3%를 좀 넘는 이익을 내면 사실 그 큰 이익이잖아요. 시중금리보다도 높고. 그리고 네, 네. 또 하나는 안정성인데 네. 안정성을 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린 에너지 쪽은 한전이 좀 펀드에 참여하게 되면 안정성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이 볼 때는 아, 이익도 있고 안정성이 있고 국가가 가야 될 미래다. 이렇게 해서 국민과 함께 기업이 함께 가야 결국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거지 네. 정부 혼자만으로는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저는 국민이 새로운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돈도 벌고 네. 디지털의 속도도 높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도 해결하면서 돈도 벌고 수익도 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뭐냐면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버는 그런 프로젝트가 함께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노력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잉 유동성을 좀 그 좋은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돈들이 지금 부동산에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동학개미는 좀 가도 괜찮다고 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이 문제예요.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국에 부동산 문제로 참 뜨겁습니다.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부동산 문제 이게 뭐 단적으로 방편이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바들에 대해서 구상 좀 한번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에 살면 좀 자기 집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주택을 줄 1주택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호와 장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다주택에 의해서 결국 불로소득을 얻는 거는 가급적 줄여야 되겠다. 그럼 1주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저는 첫 번째로는 네. 우리가 아파트에 여기 살다가 옆동으로 이사를 가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5평에 살다가 32평으로 6개월 내에 옮기면은 세금 안 냅니다. 아, 그리고 42평 더 좋은 주택으로 가도 안 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을 계속 축적하니까 네. 안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거를 처분하는 순간이거나 그랬을 경우에 세금을 양도소득세 한 번에 내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네.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연금 내고 이러면은 낼 돈이 마땅치 않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네. 이분들을 위해서는 과세 이연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과세를 이연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면은 네. 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좀 더 보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문제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1주택을 하는데 대략 60-70% 정도 담보대출을 해주고 여기 전세를 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갭 투자라고 근데 하는 거죠. 제가 네. 중국에 가보니까 1주택은 7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2주택부터는 대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공급 문제인데요. 공급의 문제죠. 공급 문제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우리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저는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줘가지고 정말 우리가 전세를 살거나 자기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사 막 1년 지나고 막 올려달라고 이런데 네네.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 우리가 사다리 차가 있을 때가 80년대에 15층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0층까지가 주고 35층까지가 지금 대부분인데 네. 제가 이 건축 공법과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49층, 35층부터 49층까지는 대략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네. 50층을 넘어가면 비싸집니다. 아, 그러면 주상복합 고층.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35층에서 49층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자. 완화해 주는데 현재 이거는 완화해 주면 전부 이익의 집주인들한테 가겠죠. 아니죠. 회사로 가죠. 아, 회사로. 네. 근데 이거를 올려주면 15층이 올라가게 되면 일종의 뭐 5층이라든지 계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원가가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국가가 가지자. 네. 그러면은 또 한 번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잖아요. 국가에 세금을 들이지 않고 용적률 정책을 통해서 저는 또 우리가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 용적률을 올려준 부분 일정 부분은 건설회사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가져오는 식으로. 국가가 가져서 뭐냐면 또 이거를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안정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급 방식이 더 맞다. 제가 원주시에 가보니까
32평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 9천만 원 하거든요. 좋겠네요. 근데 만약 여기에 네. 일자리가 있고 애들 공부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꽤 정말 가죠. 좋겠죠. 꽤 다수가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도 한계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네. 이걸 전부 전철로 이걸 전부 GTX로 서울 수도권만 할 일이 아니고 네. 이거를 전철을 연결시켜서 저는 지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또 하나는 세종시 문제인데요. 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은 거기에 점차 초중고등학교가 좋아지게 되고 네. 충남대학교가 이제 병원 문을 열게 되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저는 이제 청와대도 적어도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도 적어도 이제는 뭐냐면 이게 헌법소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국회도 이제 주로 뭐냐면 세종시에 가서 업무를 봐야만 그래야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리가 더 국가의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세종시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가 다음 주에부터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지방을 살려야 하는데 네. 이 지방을 살리려고 만든 제도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단이거든요. 아, 산단까지. 예. 네. 여기가 확실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확실히 뭐냐면 교육과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리쇼링을 한다고 하지만은 작년에 75조를 해외에 투자했고 우리나라 국내에 30조 미만을 했다는 건 우리가 뭔가 기업 인센티브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 드라이브를 지방에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방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원주시, 지역구 원주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강원도민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셨다. 원주시를 위해서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강원도민한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30대 네. 국회의원도 하고 40대 최연소 도지사도 하고. 근데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앞으로 강원도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그랬거든요. 점점 국민연금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으로 갔는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이 강릉 양양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가깝고 그리고 면적이 전국의 17%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개발의 여지도 많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그런데 비용이 저렴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고요. 네. 우리가 미국의 나파밸리라는 데가 네.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인데 네. 11만 명 주민 중에 13,000명이 하는 거거든요. 혁신 역량이 몇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원주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이런 국가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의료기기 쪽으로 생명과학 쪽으로 네. 강원도가 도시를 만들어 가면 네. 정말 젊은 도시이자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말씀하신 게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뭐 이렇게 조직할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기기, 장비. 건강보험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앞으로 이 데이터를 쓰려면 연구하려면 원주에 오시고 아, 또 하나는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네, 네, 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원주에 오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은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나 네. 주로 식품 쪽이 강해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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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을 오게끔 하려면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 당연하죠. 여러 가지 뭘 해주셔야 네네. 되는데 어떤 거 해주실 계획이세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다양한 나라의 제도들을 보니까 네, 미국도 러스트벨트가 어려워지고 많은 도시들이 지방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방에 기업이 가게 됐을 때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이제 지방에서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걱정이 많은 게 자녀 교육입니다. 네, 교육 문제죠. 그러니까 원주시도 보면은 금요일 되면은 다 서울로 올라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되면 서울로 대학 진학 때문에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교육을 전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지방대학의 그 과하고 네.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계약학과를 맺어서 네. 여기를 졸업하면 직장이 취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산학협력군을 만들어서 1년에 그 카이스트가 병력 특례를 700명을 받는데 네. 만약에 원주는 생명과학 중에 몇 개의 과, 진주는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주로 주택과 설계와 관련된 과, 전라남도 나주는 한전이 있으니까 주로 에너지와 전기와 관련된 과에 네. 1년에 몇백 명 정도의 산학협력군, 병역 특례를 준다면 네. 그럼 글로 가면 취직할 수 있죠? 공기업에. 네. 그리고 더 나가서 병역 특례를 준다고까지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몇 개 과에 집중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이 특화된 영역에서는 산업을 일으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오는가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교육제도와 그 산학협력군 제도를 만들면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이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그 꼼꼼하게 의원님의 철학에 정책적 철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확실한 정치 철학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소개를 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정치의 본질은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네. 세종실록에 보면은 백성에게는 쌀은 하늘이다. 네. 저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는 머리로 구제하는 거다.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이 사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똑똑한 정책도 함께 결합돼야만 미래가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서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하고 부동산 TF 같은 데 좀 직접 참여해 주셔서 좋은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싶은데 하여튼 의정 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제가 초선 의원들이나 보좌관들한테는 슬기로운 의정 생활 이런 거 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중국의 기원전 7세기에 관중이라는 관포지교에 나오는 제 나라의 재상 관중이 있었는데 그 관중이 기원전 7세기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백성은 가난 배고픔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은 후대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후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원전 7세기의 철학이었고 국가는 하나의 상인으로 전략으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네. 우리의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데 좀 여야가 힘을 모으는데 제가 노력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만나면 네. 여당 의원과 만나는 자리를, 여당 의원이 저한테는 야당 의원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많거든요. 저는 이 대화의 다리를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보신 것처럼 공부하는 국회의원이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 이광재 의원과 함께 시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지역구 원주시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21대 국회 활동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광재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